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대응 강도를 더욱더 높일 태세인데요.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진료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임의 같은 경우는 뭐 병원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인턴을 포기하는 의대 졸업생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예. 근데 한 1, 2주가 저는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들이 지금 다 전담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버틸지. 그러니까 최대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진행자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대전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네. 팩트 체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네, 이 케이스는 아예 복지부에서 공문을 냈습니다. 이건 오보라고. 왜냐하면 80대 이분이 말기 담도암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가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니까 119를 불러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DNR이라고 Do Not Resuscitate, CPR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해진 그런 환자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진이 없어서 사망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응급실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 네. 그거를 DOA라고 Death on Arrival이라고 그렇게 분류된 환자이기 때문에 네. 이번 파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케이스다. 일단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비다. 전공의가 언제 들어올지.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많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29일을 지금 통보한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젊은 의사들 여러 명 만나보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정부에서 점점 이렇게 수위를 높여요. 네. 그러니까 겁박한다고 그럴까 위협, 겁박, 모욕 이런 자존심 건드리는 이런 발언이 더 세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고 싶어도 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저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걱정은 어쨌든 우리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보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의료 그 전공의 중에서 80%가 넘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거냐, 그럼 우리 의료 시스템이 과연 한계가 어디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어서요. 위원장님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료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네. 차질이 많이 빚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공의의 의존도가 높은 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네. 응급의학과나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서 네. 의대 교수나 전임이나 또는 피해 간호사들이 지금 뭐 총력을 다해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2.5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무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더더욱 힘든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서 이 업무 부담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연기시키고요. 네. 미루고 취소하고 뭐 이렇게 분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서 장시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복지부 입장을 보면 위급 환자,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일단 그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이 중증 환자 위급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는 계속해서 진료 체계를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에 교수님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임의, 그다음에 그 PA 간호사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의료 공백 자체를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PA 간호사 같은 경우는 과연 이들이 언제까지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피해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큰 병원들이잖아요. 중증 환자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빅5라는 병원에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서 다 환자들이 모여요. 근데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 조금 덜 심한 사람은 조금 그 아랫병원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들이 이번에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젊은 의사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 같아요. 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기성 의사들이 별로 잘못했잖아요, 사실. 이거 네. 여태까지 고치지 않고 그때그때 정부도 땜빵식으로 처방을 했고 우리도 그때그때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을 풀 서포트로 하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또 저 지역에 가면은 조금 덜 바쁜 병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부 수도권으로 빅5를 몰렸던 이런 현상이 조금 거기서도 좀 해결이라 그럴까? 좀 덜 심하게 네. 일이 조금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조금 덜 심한 사람 개원으로 가고 작은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원님 PA 간호사라고 이제 임상 전담 간호사인데 이제 이번에 뭐 어떻게 됐든 시범 사업조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절개라든지 봉합 같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를 이제 이 PA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열어줬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과한 업무 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작년이었죠. 그 간호사법이 이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때는 무산시키더니 뭐 이제 와서 의료 공백을 이제 피해 간호사들로 메우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참 우리 의료 현실이 참 헐거웠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의료는 상당히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이 상당히 엄격하죠.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5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네. 정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서 처벌을 불법이죠. 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라도 자기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과 의사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한의사가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게 무면허 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전공의가 환자를 두고 떠난 자리에 간호사가 대체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일도 힘들지만 이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는 자기도 힘든데 불법 행위를 원치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럼 정부는 좀 더 일찍 이런 불합리함에서부터 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위법한 일이긴 하지만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뭐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정당행위라든지 인정을 해주면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가 최근에 피해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에서의 교수님,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런 이제 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간호사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편법과 합법 사이를 좀 넘나드는 일에 이런 의료 행위를 해왔던 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도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 필요는 했는데 그게 이유가 원인이 틀려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떠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기가 하는데 사실 저는 PA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비행기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법적으로 걸리면은 또 굉장히 법적으로 위험하게 돼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다 여기를 자리를 또 잘 매끄럽게 이렇게 되면은 전공의가 더 안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 필요 없구나. 더 안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저는 이참에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피해가 필요한가 거기서부터 그 원인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와 어쨌든 의협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 그 가족들, 이 분들이 가장 걱정인 거죠. 혹시 수술이 밀릴까, 혹은 내가 이때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인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환자들의 상황, 의료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전에도 정부와 의협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번에 특히나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이번 사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중증 환자 협회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상 연속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어떤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나 이런 진행 과정을 지금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의협에서 이렇게 파열음을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사직을 하기 시작한 게 2주째 접어든단 말이죠. 전체 네, 전공의들 그렇습니다. 가운데 80%가 넘게 지금 집단 사직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요. 이런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잡히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송 보도로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라는 단어로 해서 문자를 받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시고 이제 원래 수술 일정이 잡혀 있던 거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수술이 뒤로 밀려서 그래도 그나마 잡힌 분들이 계신데 그 상황 안에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병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이제 보호자분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 네네. 이제 의협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들 얘기들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 고령화라던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저희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이제 보는 각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라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들을 증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협의했던 내용에서 그 10% 이제 줄였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대로 복구를 한다 그래도 한다고 해도 그때 이제 계속 늘려왔던 그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대란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보면 지금 어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책임 종합 보험하고 공제 가입을 국가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의협에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부분을 좀 열어준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의료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열어준다라는 건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공의들하고 이제 병원을 떠나셨던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복귀를 하시고 지금 비대위로 지금 논의장이 열려 있는 거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네. 환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과는 달리 이제 정부와 의협이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환자 단체를 대표하시니까 환자 네네. 입장에서 정부와 의협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커다란 조직의 싸움에서 피해를 오롯이 보고 있는 건 환자들입니다. 오늘 당장도 어떤 여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분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중증 환자들은 물론입니다. 빨리 정상화 해주셔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환자분들 없도록 하고,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행태입니까? 정부의 대처 그리고 의협의 이런 대처들 국민 목숨을 볼모로 지금 본인들끼리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고 빨리 본인들이 계셔야 될 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안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정부가 지금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 조치, 사법 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29일이라는 그 시기 자체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를 한 건데 여기에 전공의들이 응할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은 응하지 않을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물론 환자를 생각하면 자존심을 내세울 일은 아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자기의 그 본질적으로 이게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교수들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네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부에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저 감정 노동자한테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젊은 의사들한테는 막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차관의 망언이 점점 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라 그러냐, 공익을 위해서는 직업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이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공익을 위해서 직업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교수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캐드버, 시체도 또 가져올 수 있다. 또 여성 비하까지 하고, 또 나이 든 의사들 비하까지 하고, 또 대통령도 그랬어요.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집단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거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가 인질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기본권조차도 공공복리, 질서 유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헌법 37조 2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걸 못하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를 보면 2000년에 의학분업 시절 때 한번 밀렸고요. 2014년 원격 의료 도입할 때 또 밀렸습니다. 네. 2020년 공공의대, 그다음에 의대 증원 또 밀렸습니다. 네. 여태까지 의사 정책을 펼 때 의료인이 이긴 적이 없어요. 다 졌습니다, 정부가. 네. 이번마저 진다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무슨 일로 이번에도 밀리면 의료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정책을 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29일 아예 못 박은 이유가 그런 배경하에서 있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고,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전공의들의 집단 이 사직 같은 경우는 집단 행동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의료법 59조 우리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지 않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사들한테 집단 선동한다고, 모금도 안 된다, 집단 행동도 안 된다, 모든 거를 지금 억압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의사들이 그런 법은 뒤고 도대체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부에서 정말 기본권까지 억압하면서, 이거는 저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도 그렇게 생각함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기본권이 직업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게 지금 침해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여정.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 전공의들이 아까 잠깐 얘기하신 MZ 세대들의 사고 방식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정말 어렵게 우수한 인재로서 의대를 들어갔는데 네. 2,000명을 늘리면 자기들이 어렵게 들어온 의미가 상실하게 된다. 화가 난다. 내가 어떻게 들어온 의대인데 이렇게 점수를 낮춰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왜 2000년에 그 인국공 사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느냐. 또는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라고 해서 불공정을 얘기했던 사태가 있는데 네.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요. 경찰이 범인을 잡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든지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돈을 먹고 왜곡된 판결을 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그 판사로 볼 수 있겠으며 경찰로 볼 수 있겠으며 소방관을 보겠습니까? 네. 환자를 두고서 병원을 떠난 의사. 제가 볼 때는 의사의 자질이 없다고 보고 네.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거는 범죄를 떠나서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직업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태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이전에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때 그때도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걸로 유죄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네, 말이죠. 네, 네. 그 지금 전공의들도 이런 현실적인 사법 처리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단순히 정부가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도 고발 처리가 됐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도 단순한 어떤 겁방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심각하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요. 3월부터는 네. 정말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인가, 복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저희 생각이 네.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한 게 있고 요새 젊은 세대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러고 있는 데가 공공재로 이제 노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노예냐 이러면서 지금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나온 얘기 의약분업 때 번번이 정부가 졌대는데 그거는 아니죠.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 정부가 이겼죠. 그래서 의약분업 그렇게 반대하는 의약분업이 됐고 2020년에 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몇 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한의의 보험 급여화 그거는 또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의대 정원 픽스되고 공공의대 만드는 게 그때 그거는 성취를 못했죠. 네. 네. 그렇지만 완전히 이겼다 졌다는 아니고요. 네. 아까 저 교수님이 경찰하고 소방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의사들이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거든요. 저렇게 밤새고 환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중한 환자들이 오면은 다 좋게 될 수는 없거든요. 꼭 이거를 잡아가는 거예요.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거든요.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었다고 네. 진단을 못했다고. 그럼 예를 들면 경찰이 누구를 보호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경찰 잡아가나요? 또 소방관이 불 끄다가 누가 또 좀 돌아가셨어요. 그 소방관 잡아가나요? 너 일 잘못했다고? 똑같은 예거든요. 지금 의사들 잡아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 그걸 굉장히 해결해야 사례별로 돼요.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교수님. 네. 이게 경찰도 예를 들어서 뭐 업무 과실 같은 게 그렇죠. 이제 밝혀지면 사법 처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저희가 논의가 조금 이제 네. 확대가 돼서 좀 좁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대 증원 규모 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이거는 대통령실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한켠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상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2,000명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협 입장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아니라 1,000명 내진 문재인 정부 때 제시됐었던 500명 정도로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협상을 해야 돼요. 원점에서 2,000명이 아니라 뭐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뭐 3,000명이 될지 하여간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필수 의료 패키지 이거랑 동시에 같은 테이블에 놓고 앉아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준비하신 네. 판넬도 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대통령도 그랬는데 의대가 정원이 한 번도 는 적이 없다. 이러니까 의사 수가 는 적이 없는 거로 오해를 해요. 의대 정원이 는 적이 없지 의사들은 의사 수는 끊임없이 1년에 3,058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커브가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20년 전부터 의사가 3배, 2배를 늘었어요. 의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인구는 그렇게 팍팍 늘지 않고 오히려 몇 년 후면 인구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의사 수가 고정됐다. 이게 의사 수는 고정이 안 됐고 꾸준히 늘고 있고 의대 정원만 고정됐다. 그거를 조금 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늘고 있다, 줄고 있다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령화다 이 얘기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은 1948년 유엔이 각 나라의 65세 인구를 전체 인구에서 비율로 따진 겁니다. 예. 그걸로 고령화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의사가 줄고 있다, 줄지 않고 있다 또는 적정하다를 따지려면은 유사한 나라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대부분 OECD 국가랑 우리는 비교를 그렇죠. 합니다. 보통 OECD가 기준치가 되죠. 네, 그러면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이라고 지금 보면은요. 예. OECD 국가의 의료인 수를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로 따집니다. 네. 인구가 1,000명일 때 의료인이 몇 명이냐.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가 의사 수가 3.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5,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의료인이 18만 명이 나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그 의료인은 10만 5천 명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8만 명 정도가 7만 6천 명 정도가 네, 정확히 하면 7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6천 명 정도를 10년을 늘려야 OECD 국가의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의료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숫자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의료인을 할 때 의료 행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의료 행위가. 네. 우리가 고령화로 오면서 만성 질환자가 많이 늘죠. 고령화는. 그러니까 의료 행위는 폭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료비가 많으면 의료 행위가 많아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별로 이렇게 보면은요. 70대 이상이 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 진료비가 가장 적게 쓰는 연령대가 10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쓰는 70대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은 앞으로 더 짙어질 거다. 더 강해지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인의 증가를 보면은 약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 수요를 대비한 걸 보면 네. 9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누적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의료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는 계속 부족한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요. 의사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굉장히 과다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의사 수를 이제 양적으로 늘리게 되면 업무라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의사 개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환경적인 측면도 개선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환자를 보는 3배를 더 자주 가거든요. 사실 저 사회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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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기 힘든 적 있나요? 코로나 때도 바로 집 앞에 걸어가면은 앞에 상가에 모든 전문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전문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나라고 또 질을 따져보세요. 우리나라가 암 치료율, 평균 수명, 또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 이런 게 세계 1등, 2등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의사 수를 늘리면은
의학 교육이 떨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저 고령화 때문에 이 저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AI가 많은 의사들을 또 대체하거든요. 진단 방사선과라든가 뭐 검사의학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고령화라고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왜 OECD하고 평균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OECD의 의료 비용, 보험 수가, 또 의료의 질, 접근성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야죠. OECD의 의사 숫자 그리스는 6이에요. 우리나라가 2.5인데 그리스가 6이고 쿠바는 9거든요. 그 나라의 의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비교를 해서 우리가 OECD 평균 숫자를 따라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여주신 것도 OECD 기준인 것 같은데. 네. 네. 하도 OECD 하니까 여기 평균이 가운데고. 하나 구분할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네 개원 병원을 이제 가는 것과 지금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소위 빅5 병원, 이제 중형급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어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이라든지 진료를 정확히 이제 제때 받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은 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 가는 거는 어렵지 문턱이 낮다라고 치더라도 좀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교수님? 네,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이번에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가 100번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이 일이 난 다음에 에어 앰뷸런스 타고 그것도 불법이죠. 민간이 이렇게 에어 앰뷸런스로 막 불러서 타고 가고 부산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응급센터로 거의 1등이거든요. 근데 서울대로 갔단 말이에요. 서울로.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울로예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서울 집중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SRT, KTX 아침 첫 차는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환자들이 전부 그거 타고 셔틀버스 타고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다 오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느 의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느 의사는 아니죠. 보고 싶은 의사를 보고 가고 싶은 병원을 가는 게 문제지 병원 자체가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역 병원들 가면은 여유가 많아요. 근데 거길 안 가고 다 서울로 오니까 이렇게 대기가 길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처음부터 엉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10몇 년 전부터 이걸 다 풀어줬거든요. 어디에 살든가 어디에 가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어요. 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 하루에 몇 번을 진료를 가도 다 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지.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는 처음에 뭐 어디가 아프면은 1차 의사한테 가서 그 사람이 당신은 무슨 암이 의심되니까 어디로 가세요. 의사까지 지정을 해줘요. 병원까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서만 수술을 받아야지 나라에서 돈을 재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고 지방에는 병원들이 좀 여유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의사수 부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이 지금 이런 현상을 그렇죠. 불러왔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위원장님. 네, 전달 체계보다도 우리한테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는요. 응급실 뺑뺑이였어요. 평상시에도 도로를 나가보면 앰뷸런스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응급실을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아과 오픈런. 문 열기 전에 한참 기다려야 겨우 의사를 잠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산부인과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어디 이제 출산을 하러 원정을 가야 되는 이런 의료의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치료 가능 사망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적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가볍게 넘어갈 질환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아주 중증 장애로 남는다든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너무 많고 또 필수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지역에서도 생기지만 우리 알잖아요.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 네. 병원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서. 네. 근데 그런 사태를 보면 지역 간의 차이와 진료 공백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봤더니 네. 지금 요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공공의대를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은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가 많이 늘어났는데 다 서울에만 있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사람이 정말 근무 환경이 어려운 곳에까지 내려가서 의사 진료를 하겠느냐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도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이 굉장히 좀 실수가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시를 했잖아요, 정부가. 네. 여기에 대한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줄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2,000명을 그대로 정부가 네. 강공 밀어붙여야 된다고 네. 보시는 건지. 당연히 줄이면 의사들은 환영하겠죠. 의사들은 환영할 거고 타협이 될 거고.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밀린 게 될 겁니다. 또 의사들이 정하는구나. 네. 정부는 결국 의료 정책의 이해관계자, 헤게모니를 진 사람들은 결국은 의사들이구나.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이 확 떨어질 거예요.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을 거고 네. 내 생명마저도 공급자의 세는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00명을 꺼냈기 때문에 이걸 접어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2,000명을 늘렸을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의대 안에서 그 늘어난 정원만큼의 어떤 그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협 쪽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그 의대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네. 예, 근데 갑자기 2,000명을 해주면은 사실 이 의료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질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러 번 나왔는데 그냥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의자 갖다 몇 개 더 갖다 놓는 거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의사를 키우는 거는 그냥 문과를 키우는 거고 달라요. 실습도 해야 되고 환자도 봐야 되고 직접 손도 손으로 하는 경험도 해야 되고 네. 카데버도 시체 해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의 질이 확 떨어질 거다. 그거는 너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저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응급실 뺑뺑이하고 오픈런하고 산부인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를 정말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응급실이 이 주치자나 경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어큐트 케어, 어전트 케어 이렇게 좀 그런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응급실도 레벨 자체를 나눠야 레벨 필요가 나누고 있다? 특히 또 우리나라 주치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요새 이제 많이 강화됐지만 주치자가 응급실에 다 누워 있어요. 이런 거는 좀 해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의사들 얘기하면요. 그때만 잠깐 바짝하고 낮에는 놀아요. 그리고 저녁 5시면 또 바빠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오면은 오후에 바빠지고 사실 아침에 오픈런이 없는 병원은 거의 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그 오픈런이 너무 이렇게 강조된다. 그다음에 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 전에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예요. 홍천의 산부인과 홍천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데가 없다. 네. 이래서 그 어느 의료재단에서 16억에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산부인과 차렸어요. 6개월 동안 6명 태어났고 이 동안에 이 지역에서 200명의 산모가 딴 데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서 안 낳고. 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망해가지고 나라에 받은 돈도 반납하고 그냥 문을 닫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산부인과 의사 한 명 앉혀놓는다고 거기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도 있어야 되고 신생아 전문의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물어봐요. 지방의 도지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 어디서 건진을 받는지 다 서울에 오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부탁을 많이 받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지방 의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마인드를 고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 좋은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처럼 일종의 쿼터제 같은 걸 도입해서 약간의 강제 방안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환자들의 마음을 바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더 좋은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정치인이
너 이제 서울 오지 마. 이게 심각한 병이 아니니까 지방에서 해. 그게 정치인이 하겠어요? 자, 그게 저희가 안 이제 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네. 옮겨갔는데 조금 다시 돌아와서요. 의대 교육 부실에 대한 질문을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대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 협의 중이다. 이게 이제 복지부 이제 박미수 차관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대 교수를 좀 확고하게 많이 늘리게 된다면 이런 교육 체계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부실한 교육보다는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 진료 자체를 못 받는 것보다는 못 받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지 질 낮은 의료를 받는 것보다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의학 교육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그 미국에서는 많은 전투기 조종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이분들을 전투에 바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훈련 모형을 만들어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네. 의학 교육은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됐습니다. 증강현실도 있고요. AI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을 통한 교육 방법을 개선하면은 얼마든지 질 좋은 교육으로 의사를 양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 그 1,000명의 의대 증원을 얘기를 보면 1,000명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단계적으로 간다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네.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 그 의료법상에 있는 전문 의학회가 26개 의학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120개가 더 있어요. 더 세분화된다. 네, 네. 그런 근데 말씀이시죠. 큰 굵직하게 한 것만 해도 26개인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40 곱하기 26 하면 딱 1,0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마다 한 개 과목의 의사들만 늘어나도 한 개 과목도 아니죠. 더 세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해도 1,000명의 의대 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계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에 직면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이제 의사들의 공소면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법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공의 입장에서는 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물론 네. 디테일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이번에서도 다시 드러났지만 내 전공의들에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체계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네.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공이 너무 이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더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가? 왜 영국이나 미국은 안 그런가? 근데 보면은 영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 영국에 많이 유학을 가거든요. 보건복지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영국 의료를 보면은 거기는 학생, 전공이 전부 정부에서 됩니다. 영국 시민은 거의 학비를 안 내요. 의대 다닐 때. 네. 그 전공의도 국가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의료,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젊은 의사들을 굉장히 이제 지원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전부 자기 돈으로 의대 준비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고 전공의도 국가에서 안 대주고 전부 개인 병원에서 그 병원 짓는 것도 영국은 자기 돈으로 짓는 사람 없어요. 도네이션을 받거나 정부에서 지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재벌 아니면 병원 짓기도 어려워요. 아니면 재벌 아니면 굉장히 빚더미에 쌓이고 이 나라에서 지어준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공공재다? 이러니까 물론 의료라는 게 이제 공공 성격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지은 병원인데 이거를 그냥 그 정부에 그냥 헌납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공공 의료가 10%가 안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NHS 방식을 도입하는 게 영국이고요. 우리는 NHI 방식, 그러니까 보험 제도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고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가 조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영국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40%에서 60%까지 공공의료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했는데 왜 돈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내가 개원을 왜 해야 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의료 공백으로 냅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 공무원으로 의사가 파견돼서 거기서 공공의료를 행해줘야 이 진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거고 요번에 그게 빠진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칠 때가 돼서요. 마지막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타협이 돼야죠. 네, 이 원점에서 사태가 원만하게 논의하자. 해결이 돼야죠. 네.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저는 의대 설립은 단 한 개도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가 필요하면은 의대에서 다시 교육을 조금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의대가 지금 40개 있어서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의대 설립은 절대로 안 되고요. 또 이거는 지금 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공의료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10% 미만의 공공의료를 최소한 30%로 올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공공의료원 되는 거 보세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 공공의료원들이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워요. 사실 민간이 다 이만큼 해놓은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공공의대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론 들으시면 느끼겠지만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와 의협의 어떤 강대강 대결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누가 이기든 어떤 결론이 나든 환자의 생명이 볼모로 잡힌다면 누구도 거기에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